자, 원방각을 이제 역사와 만나려면 원방각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인 삼각형을 먼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삼각형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삼각형으로부터 원방각의 정체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돼요. 자, 이 삼각형은 뭐 이미 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삼각형은 우리가 집이라고 부른다. 이름이 있습니다. 삼각형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집이다. 그 다음에 이 집으로 불리는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셋이다. 셋. 삼각형은 셋을 나타낸다. 그 삼각형으로 나타내는 셋은 뭔가 삼각형을 이름으로 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희와 주씨의 이름자다. 그렇다면 희와 주씨와 관련한 셋은 누구일까? 그 사람들도 역시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희와 주씨와 더불어서 셈할 수 있는 세 분, 나머지 두 분 인물이라면 누구일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 신농시와 뉘조와 희화시더라. 그래서 이 셋은 역사적으로 신농시, 희화, 주씨, 뉘조 이렇게 세 사람의 역사적 인물을 합쳐놓은 그런 상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희와 주씨가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모양을 자기 이름으로 썼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면서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희와 주씨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집이라고 할 때 이 삼각형의 의미는 셋의 합입니다. 셋의 합. 자, 그러면 이 신농시로 보든, 아니 신농희와 뉘조 3인으로 보든, 희와 주씨로 보든, 뭔가 그 셋을 합친 뭔가가 또 있다는 거죠. 저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찾아내야 될, 그리고 찾을 수 있는 현재로서는 숨겨진 내용입니다. 셋의 합의 의미는 뭘까? 이런 의문을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 한자에 보면은 지부, 집주 이런 그 한자가 있습니다. 저기서 말할 때 그 집이라는 말은 우주라는 말입니다. 우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전체를 망라하는 이런 개념. 그래서 보통 동양에서는 그것을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은 의미도 다양하지만 이름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그 의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하늘을 나타내기도 한다. 상당히 뭔가 복잡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에 뭐 여러분들이 그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초기니까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서 역사와 문자가 딱 만나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희와 주씨입니다. 그 희와 주씨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임금이 되었는데, 임금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옥, 고양씨. 그래서 희와 주씨와 고양씨는 부자간의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고양씨가 또 아들을 낳아서 세 명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에서 우리가 주목할 모양이 있습니다. 내용은 3대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인데 이 3대가 공유하고 있는 모양이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자, 삼각형 하나, 삼각형 두 개, 삼각형 세 개. 뭔가 모종의 질서가 이 속에 숨겨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하나, 삼각형 두 개, 삼각형 세 개. 자, 고자를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 명문에 나타난 주인공들이 이름을 짓는 게 따르면
부자간에는 이름을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아들의 이름자를 써요.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름을 좌우로 뒤집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써요. 근데 삼각형은 이 특성 때문에, 모양의 특성 때문에 좌우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가져다가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삼각형을 두 개를 이렇게 상하로 연결합니다. 따라서 이 속에서도 우리가 이 모양을 찾아내면 돼요. 삼각형 하나, 삼각형 두 개. 두 번째 삼각형. 이 삼각형의 아들, 고양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모형은 다시 삼각형이 되살아났죠. 할아버지 삼각형 하나, 아버지 삼각형 둘, 나 삼각형 셋. 자, 삼각형이라고 하는 도형을 매개로 요 세 인물이 뭔가 하여간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적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 인물이라는 걸 알고 이 인물의 이름자에서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손자다, 아들이다, 이런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뭔가 이 세 분의 인물에 대해서는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삼각형으로 보면은 이 인물들의 이름자, 3대에 걸친 이름자에서 우리가 요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2, 3. 자, 여기서는 이제 뭔가 하나와 둘과 셋으로 보려고 하는 저분들의 그 가치관 또는 사고방식,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할아버지 희와 조씨를 빼고 아버지 고양시와 그 아들 셋의 이름자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명문에서는 이렇게 계산시 해서 고양시의 셋째 아들 중녀곤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계산. 이 산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계산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째 아들이고 이게 둘째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름자를 가져다가 만든 한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나아라고 하는 한자의 원시 상형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자가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 나자를 가만히 보면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우측, 그 다음에 좌측 아래 이 사람. 자, 나아는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자가 결합해진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모양이 지금 우리가 일을성이라고 해서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 성축, 고양시의 첫째 아들 충룡씨, 성축이라고도 하고 성이라고도 하고 상이라고도 하는 사람의 이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둘째, 요 모양은 바로 고양시의 둘째 아들의 이름자인데, 이 글자가 한자로 방자입니다. 방.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글자의 이름이 방이라는 거예요. 방. 저는 이제 이전 시간에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말에서 셋의 구조로 된 것 중에서 두 번째를 나타내는 아주 특징 짓는 우리말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살이고 두 번째가 방이다. 그래서 방이라고 소리나는 어떤 한자가 있다면, 또는 우리말이 있다면, 그 방은 셋의 구조에서 두 번째라는 뜻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몇 차례 드렸는데, 바로 이 글자가 그것을 말해주는 또 동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고양시의 둘째 아들의 이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양을 또 보면, 이 모양은 이제 우리가 반려자 할 때 짝녀자에 나타나는 모양의 처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네모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동그라미 두 개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름으로 나타내는 이 사람은 고양시의 둘째 아들이다. 여기서 저 이름자가 나타내려고 하는 건 둘째라는 거예요. 둘째. 이게 큰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셋째 아들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둘이니까 여기 네 동그라미 두 개,
여기는 셋째 아들이니까 삼각형 3개. 뭔가 이분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면서 굉장히 저 형태, 동그라미 네모의 형태를 신경을 썼고 하나와 둘과 셋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 방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방은 고양시의 세 아들 중에서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자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 세 아들을 이렇게 제가 형태를 바꿔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고양시가 있고 고양시에 세 아들이 있다. 고양시가 세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세 아들의 이름자가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와 긴밀하기 때문에 이 세 아들만 제가 표시를 한 것이지 이 우측으로 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서도 이 세 아들만 매우 특징적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자, 성자는 큰아들인데 여기 깃발 안에 있는, 요게 이제 깃발인데 깃발 안에 있는 머리가 크게 표시된 거, 요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동그라미 네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네모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 2개. 자, 네모를 2개 쓴 것은 이것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동그라미, 네모, 세모라고 하는 도형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네모로서 이름을 나타내는데 이 아들이 둘째이기 때문에 네모를 2개 썼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의 이름을 동그라미, 네모, 세모라고 하는 도형을 가져다가 이름을 짓는데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3개를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글자는 지금 성자, 이 글자는 여자, 이 글자는 뇌산자로 우리 한자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도형을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이름자는 네모와 반드시 관련이 있고 이 이름자는 삼각형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세 아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의 바탕에는 이런 도형이 깔려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을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세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도형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거기에다가 이 세 아들의 아버지를 도형화하면 이 도형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자를 우리가 또 도형으로 나타낸다면 점과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런 도형을 이름자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방각을 익숙하게 쓰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그 원방각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맨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징화된 표시라고 한다면 이 상징화된 표현의 밑 바탕에 역사적인 인물들은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뉘어 있다. 그 인물들은 고양시와 고양시의 세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연구가 더 깊어지면 어떠한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원방각을 가지고 이런 정도로 자기들 이름자에 표시한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분들이 원방각이라고 하는 기호 체계를 정립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도형을 우리가 이제 도출할 수 있다면 다시 제 백자초문으로 돌아와서 이 백자초문 기초 14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도형들이 만들어지는 저 도형들을 하나의 강론이라고 한다면, 나무라고 한다면
저 도형들로서 이루어진 숲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숲입니다. 그래서 숲과 나무로 계속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탐구를 해야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자, 앞서 보았던 고양시와 고양시 세 아들의 이름자는 지금 이 차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세 차원. 그런데 이 표에서 보면 세세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둘의 차원이 또 있죠. 둘의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차원이 이렇게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런 사고의 틀,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도형을 봐야 되고 기호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어떤 설명을 해도 크게 어긋나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앞에 이 도형에서는 한자의 기초 14자가 말하는 요 표, 이런 어떤 기록의 유용성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 정말 이 한자의 기초 14자는 반드시 우리 역사 탐구에 반드시 참고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이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세 차원입니다. 자, 세세 차원을 말하는데 이 세세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둘의 차원이 있고 하나의 차원이 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자, 동그라미, 네모, 생모는 상징화된 도형이다. 이 내용은 하늘이다. 이건 땅이다. 이건 만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원이라고 부른다. 이걸 방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각이라고 부른다. 순서를 여기다 부여한다면 하늘이 첫 번째고 땅은 두 번째고 만물은 세 번째다. 저런 질서는 뭔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말할 때에 우리가 이런 기호를 갖다 쓴다면 이미 이 기호 속에 하나의 질서가 착착 자리 잡게 됩니다. 그만큼 이런 기호를 만든 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지 않도록 정말 체계화를 잘 해놨어요. 자, 여기 나아가서 점 하나, 점 둘, 점 세 개. 여기는 점보다도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하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나타낼 때 이걸 씁니다. 땅이 나타내는 속성을 쓸 때 이걸 씁니다. 만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나타낼 때 이걸 씁니다. 이거 이제 한자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런 내용을 알고 한자를 보아야, 저 글자들이 들어가 있는 한자를 보아야 우리가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내용은 응용입니다. 응용. 자, 첫 번째 요 내용.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 안에 선을 하나 그었고 선을 두 개 그었고 요 선을 그은 요것이 숫자 1과 2와 3이 만들어지는 바탕이에요. 그래서 1, 2, 3을 요것과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1, 2, 3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건 하늘이에요. 하늘을 둘로 나누어서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원래의 것을 중간을 나누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나누어도 그 자체는 전부 하늘이에요. 지금 이 표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줘요. 자, 땅. 너 땅인데 땅은 땅이지만 너는 하늘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땅이면 땅인데 왜 또 하늘이라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도형을 가지고 이해하면 그런 것들은 간단합니다. 원래 하늘을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아무리 나누어도 이놈도 하늘, 이놈도 하늘 다 하늘이에요. 하늘 안에서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은 첫 번째 하늘, 땅은 두 번째 하늘.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살짝 구분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뭔가 혼란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땅은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땅을 얻을 때는 하늘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고의 유연성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누어도 하늘을 나눈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각각은, 물론 이것은 만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을 두 개 그었기 때문에 만물을 나타내요. 셋은 그래서 만물을 나타내요. 하지만 바탕으로 돌아오면 역시 하늘을 나눈 거잖아요. 영역이 좁아졌을 뿐이지 내용은 계속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내천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사람도 하늘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혼란이 생겼어요. 사람이 하늘이기는 하지만 이 하늘과 동일한 하늘은 아니죠. 동일한 하늘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때 사람은 세 번째 하늘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합니다. 이게 우리는 첫 번째 하늘은 아니에요. 두 번째 하늘은 땅이고 세 번째 하늘은 만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늘인데 원 하늘과 구분해서 우리는 세 번째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그 관점에서 이런 또 표현이 가능해요. 하늘이 원래 동그랗기 때문에 요 땅도 동그란 하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그란 하늘로 이렇게 그 표시를 하면 하늘과 구분이 어려우니까 동그라미 두 개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도 사람인데 사람도 역시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그라미 세 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하늘을 하나로 보고 땅을 둘로 보고 만물을 셋으로 볼 때에 그런 것을 하늘에 다시 적용을 해서 각각 땅과 만물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나는 하늘에서 관점에서 볼 거야. 그래서 땅은 두 번째 하늘이고 만물은 세 번째 하늘이야. 이런 설명이 가능하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바탕 도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이런 이제 인식의 토대 위에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니까 동그라미 하나, 땅이니까 네모인데, 방인데, 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네모 두 개. 삼각형은 만물인데, 만물은 세 번째니까 삼각형 세 개로. 자, 그래서 아까 고양시의 셋째 아들을 삼각형 세 개로 표현한 그 이론적인 토대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바탕 위에서 이제 성자가 만들어지고, 짱 여자가 만들어지고, 음률 여자가 만들어지고, 뇌산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안에서도 지금 한없이 뭔가가 확산돼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개념의 적용이 광범위해지고, 영역이 확산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세 번째 이야기다. 세 번째.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다시 이 셋의 구조에다가 이렇게 섞었습니다. 이것을 펼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을 합치면 다시 이것이 되고. 자,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사고의 유연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 자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자체가 계속 순환하잖아요. 순환하면서 돌고,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순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나오면 여기서 다시 돌아가고, 오고 가고, 이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존재들의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사고의 유연성, 펼쳐지고 다시 수렴하고, 이것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점과 하나와 둘, 점과 둘과 셋, 그리고 셋의 확장. 자, 우리의 인식은 주로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 세 번째. 내가 마음이다, 몸이다, 기다, 성이다, 정이다, 명이다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세 번째 차원의 지금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차원이라고 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전 단계에는 이런 과정이 있다. 이런 인식 체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체계는 또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로 보는 본질의 세계가 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3차원의 사고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은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 이것은 숲이에요. 그래서 숲에서 우리가 나무를 찾아야 되고, 나무에게서 우리가 숲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그 하나와 둘과 셋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역사와 우리 철학과 우리 문화에 뭔가 편해지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시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마치 그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몰라가지고는 우리가 이것도 제대로 알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알 수 없다. 우리 것을 제대로 알려면은 그 이면의 전 단계, 그 전 단계.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층 사고. 적어도 우리가 그 숲과 나무를 그 혼동하지 않고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적어도 3차원의 사고를 해야 돼요. 3층 사고를 해야 돼요. 이 3층 사고에 대해서는 탑을 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냐면 우리가 도형만 이야기하면은 뭔가 철학의 세계로 가 있는 듯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역사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같이 뭔가 그 사고의 훈련, 생각하는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다시 역사의 영역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이건 고양시의 이름자고 고양시의 큰아들. 고양시의 큰아들의 이름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성, 상, 성축, 충룡, 또 그 오방에서는 남방적재를 또 충룡을 남방적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의 둘째 아들. 여라고도 하고 방이라고도 하고 구축이라고도 하고 인력이라고도 하고 또 소코라는 이름도 있어요. 자, 옛날 사람들 왜 이렇게 이름이 많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문자를 처음 만들어서 그 처음 만든 문자를 이름을 만드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저분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된 일이겠어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있고 이유가 있고 뭔가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실들을 알 수도 있어요. 자, 고양시의 셋째 아들. 이 이름자가 아까 산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계산시라고 했고 중력, 곤이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양시의 세 아들의 이름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말하려고 하는 원방각의 도형이 그냥 도형으로만, 기호로만 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실체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방각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방각을 상징하는 주체들이 있다. 인물들이 있다. 누구라고 하는 어떤 인물의 이름자다. 그래서 원방각은 고양시 세 아들의 이름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부분적으로 보았지만 이 원방각이 천지인 하늘과 땅과 만물을 나타내는 세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이 원방각은 저런 기호를 만드는 사람들, 이게 천지인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우주관이다,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관, 세계관을 정립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동양에서 이런 세 개의 소재를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바로 고양시와 고양시의 세 아들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원방각으로부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원방각은 상징 도형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상징 도형은 뭔가 어떤 개념이나 관념을 상징화했다, 기호화했다. 이것은 바로 이 자체로 문자를 말합니다. 문자.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 그 한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한글에는 자음이 14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자음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안다면
무언가 이음과 여린이음과 히읗으로 표현이 됐다. 그러면 저렇게 표현된, 저런 기호로 표현된 우리 문자, 우리 말은 하늘과 관련이 있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어요. 미음 마찬가지예요. 미음, 비읍, 피읍으로 설명된 말이나 문자가 있다. 그러면 저건 땅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고, 시옷 마찬가지예요. 자, 어쨌든 동양에서 원방각이 출현이 되었다. 어느 시기 어떤 주체들에 의해서 원방각이 출현을 했다. 그것은 바로 문자의 기원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지어서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한글이 정확하게 이 원방각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고 또 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이제 실제로 우리 문자에서 어떻게 원방각이 발견이 되는가, 원방각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동양의 문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